개의 섬으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5개만 사람이 살아요. 나머지는 무인도예요. 그 5개 중에 노도, 조도, 호도, 남해도, 창천도 5개가 사람이 살고 그 중에 노도가 한 10서너 가구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도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노도 의미부터 합시다. 노도는 노노자 씁니다. 그 예전에 여기서 총각, 이 총각 이름 뭐지 참? 민찬이. 어? 민찬이. 민찬아. 네. 옛날에 여기서 배를 젓는 노 있잖아, 노. 네. 그걸 만들기도 하고 수리도 했답니다. 그래서 노도라고 불렀다고 그러고요. 여기 이제 그런데도 불구 그런 뜯고 가지고 있는가 동시에 왜 노도가 이렇게 뜨느냐? 예전에 우리가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 정치색이 달라서 서로 막 이리 다투다가 이제 그 정치에서 좀 지는 쪽이 거의 유배를 많이 가는데 유배 오신 분 중에 서포 김만중이 있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아가씨? 네. 서포 김만중이 있었는데 그분이 남해로 유배를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3년 계셨어요. 3년 계시면서 진짜 글을 많이 쓴 거예요. 소설 쓰시고요, 시도 쓰시고요, 평론도 쓰시고요. 그래서 여기가 주목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더 중요한 거는 이거 보시면 이게 노도 문학의 선돼 있죠. 근데 여기 글씨가 어떻습니까? 사회로 집을 삼고 뭐 이런 한글로 글을 써 있죠. 이분이 1637년에 태어난 분이거든요. 그럼 지금으로부터 한 300 몇십 년 전 조선의 거의 중간에 태어난 분인데 그때 사대부들이 한글을 굉장히 뭐라고 생각했을까? 그 한글을 배우기가 너무 쉬워. 그래서 아녀자들이나 배우는 글이다 하고 사대부들 남자들은 한문을 글을 쓰고 배우고 했지 한글로 잘 사용을 안 하는데 이분은 남해 오셔서 3년 계시면서 한글로 소설을 씁니다. 한글로. 부몽 사시남들. 그 또 주목 이분이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보면 우리 말을 버리고 다른 나라 말을 통해 시문을 짓는 것은 앵무새가 사람 말을 하는 것과 같다. 인간이 그렇잖아요. 자기를 버리고 남의 흉내를 내는 걸 앵무새라고 그러잖아요. 앵무새가 늘 사람 말을 흉내 내잖아. 우리가 우리 한글이 있는데 이 사대부들이 한문으로 글을 쓰니까 그게 앵무새가 사람 말을 하는 것다 같다. 이걸 서포만필이라는 책에다가 써놓은 거예요. 서포만필은 약간의 평론집인데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이야기를 대해서 쓴 책인데 거기에 이 말이 우리가 주목하는 거지. 우리도 뭐든 처음 시작하는데 주목하잖아요. 그죠?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가서 성공하는 그런 사람들에 주목하잖아요. 근데 이 한글 예찬론자라고 볼 수 있고 이 형상이 어린 부처입니다. 앵무새가 있고 서포라고 생각하면 서포는 우리가 1637년에 우리나라에 병자호란이 일어나요. 1636년에. 근데 서포 김만중의 아버지가 김익겸인데 이분이 강화성을 지키고 있어요. 강화. 이게 그 병자호라는 그 몽고군이 쳐들어오는 그 상황인데 이제 몽고가 들어온다는 소리를 듣고 청나라지 그러니까 나라 이름은 청나라가 들어온다는 소리를 듣고 왕 인조 임금하고 소현 세자 복림대군 이런 왕실의 가족들이 다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피치를 가냐 강화로 들어가게 그게 청나라 군대가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못 들어가 섬이니까 가다가 소현 세자나 복림대군은 먼저 출발해 가서 강화로 들어가고 인조 임금은 좀 늦게 출발했는데 이미 원나라 몽고군이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왔다는 소리를 듣고 어디로 가냐면 인조는 방향을 틀어서 남한산성으로 들어가. 우리 남한산성이나 영화 봤죠? 남한산성으로 들어가고 소현세자 복림대군 이런 왕자들은 강화로 들어가 있었는데 그때 그 김만중의 아버지가 그 강화성을 지키고 있다가 이제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청나라 황제에게 무릎 꿇었다는 소리를 듣고 그 울분을 참지 못하는. 근데 청나라가 누가 세운 나라냐면 만주족이 세운 나라예요. 조선의 선비들은 만주족을 오락해라고 생각했어. 이게 한족 명나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이제 청나라의 이 만주족에게 우리 임금이 무릎 꿇었다는 소리를 듣고 그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울분을 참지 못해서 광화도에 있는 광화성에 하약고를 터뜨려서 분신자결을 해요. 아버지가. 근데 이 아버지가 분신자결을 했다는 소리를 듣고 그 할머니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목을 매 자결을 해요. 우리가 우리 남자들이 있는데 나라가 어떻게 치욕을 당했다고 자결할 자신 있습니까? 없죠.
근데 그 어머니는 아들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목을 매자기래. 근데 김만중의 할머니가 목을 매자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김만중의 어머니 뱃속에 서포 어머니 뱃속에 서포 김만중의 뱃속에 있었어요. 근데 아기를 가지고 있고 형이 또 큰 아들이 5살인가 되는데 엄마가 죽을 수가 없잖아, 그지 애들을. 그래서 이 서포 김만중 어머니가 강화도에 있는 어선을 타고 나오다가 1월달에 배 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서포 김만중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지.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신데 태어난 아들을 뭐라 합니까? 유복자. 유복자라고 하죠. 유복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버지도 안 계시는데 나를 낳아서 키웠으니 얼마나 어머니를 위하겠어요. 효자인 거죠. 근데 이거는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라 할까?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내가 하워드 가드너라고 하버드 대학 교수가 있는 그 사람이 쓴 책을 봤거든요. 찰과 고용이라는 책에 보면 아들이 있잖아요. 아들이 태어나는 기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잖아. 그리고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주 어린 날 아버지가 돌아가시잖아. 대부분 그 아들들이 큰 사람이 된대. 역사를 보면 다 그렇대요. 나폴레옹, 히틀러,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큰 사람, 우리 남해만 봐도 약간 우리 남해 군수하신, 내가 이렇게 다 지켜봤거든. 남해 군수하신 분들, 일단 김두관 이런 분들. 정현태 이런 분들 보니까 아버지가 그 초등학교 때 돌아가시더라고. 근데 대부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사람들 있잖아요. 그 남자들이 큰 사람이 되더라고. 그거는 그 하워드 가드너가 이야기하기에 심리학적으로 아버지가 없으니까 내가 이 가정을 지키려고 열심히 하는 수도 있지만 이거 약간 사주명리학적으로 보면 강한 기운을 가진 아들이 태어나니까 한 가정에 기센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아버지가 먼저 죽는 예가 된다 이런 말을 하는 예도 있는데 나는 약간 그 부자의 말이 공감이 되더라고. 아버지가 없으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큰 사람이 됐을 수도 있지만 내가 이렇게 책을 읽어보면 투사 김정희 있잖아요. 그 사람이 예산 사람이거든. 태어나기 전에 그 인간 심리 안에 물이 다 말랐다 하거든. 우물물이. 나무들이 시들해지고 풀이 죽고 이랬다요. 왜냐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태어나니까 그 자연도 안다는 거지. 나는 그런 게 공감해요. 나이가 들수록 그런 것처럼 이제 이 강한 기운을 가진 아들이 태어나니까 나기 전에 아버지들은 그 기에 누적한다. 이게 이런 얘기하고 사람들이 반론을 제기할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게 약간 공감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아무튼 통절과 포용에는 나와요 그 말이. 근데 그 하워드 가드너는 서양 사람이잖아. 미국 사람이잖아. 완전 서양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접근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굉장히 공감했어. 이게 서포 김만중이 얼마나 강한 사람이면 아버지가 이제 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53살에 남해 유배 왔어요. 56세에 돌아가셔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분이 일생 동안 유배를 3번 다니고 조선 현종 15년에 어디로 가냐면 강원도 금성. 지금의 강원도 어디라고 깜빡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로 유배를 가요. 그리고 숙종 13년에 어디로 가냐면 저 평안북도 선천으로 가요. 숙종 15년에 남해로 오거든요. 유배를 3번 다녀요. 왜? 이분이 맨날 임금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게 옳지 않다. 이렇게 하다가 유배를 3번 와서 남해에서 이제 여기서 돌아가십니다. 그런 사연을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가 주목하고 여기 우리 남해에서 150억을 투입해서 이렇게 도성을 하고 있죠. 노동문화의성을. 이제 앞으로의 성공 여부는 우리 남해 사람한테도 달렸을 것 같고 행정 모든 것에 달렸을 것 같은데 성공할 것 같아. 왜? 수포가 여기서 글짝을 남겼으니까 누군가 거기가 문학 청약실이 있거든요. 또 누군가 수포 같은 사람이 나서 우리 남해에 찾아와서 여기 노도 들어와서 저기서 걸쭉한 작품 하나만 남기면 남해는 뜨는 거지. 노도가 뜨는 거고. 근데 그걸 하기를 바라고 있죠. 여기서 이제 구운몽 사시남정기를 썼다는데 전문학자들은 구운몽은 안 썼다고 그래. 사시남정기만 썼다고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구운몽을 썼다고 생각해요. 구운몽의 의미가 뭐냐면 9명이 꾸는 꿈이야기인데 그 구운몽이 기계라는 이야기가 일생만사 모든 건 일장춘몽이라고 생각해요. 일장춘몽. 근데 만약 일장춘몽이라는 걸 저기 선천에서 깨달았다면 이분이 유배가 풀려서 한양에 돌아와서 다시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았을 것 같아. 근데 나아갔다가 다시 남해 유배로 왔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일장춘봉인 걸 확실하게 깨달았지 않았을까. 저기 용문사가 있거든요. 저기 가서 석고김만중에 책을 빌려와. 그래서 주자 용문사에 남은 사찰이니까 책이 많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송나라 때 주의가 쓴 거 주자 은혜라고 들어봤습니까? 주자라고 들어봤습니까? 주자라는 사람이 있어. 우리가 향교에 가면 공자, 맹자, 뭐 주자, 뭐 안자, 자자 뭐 이래갖고 앉아, 자자. 성인들을 모셔요. 그 주자가 뭐냐? 자자가 원래는 주의야 이름이. 주의인데 자자를 붙이는 이유가 이 성인군자의 반열에 들었다 선생이다 뜻으로 자자를 붙이는데 그 주의가 주자 은혜라는 자기 말을 남겼어요. 그 책이 있어요. 그걸 빌려다가 서포가 여기 있으면서 3년 동안 저 농문사에서 책을 빌려와서 주자요라는 책을 써요. 이게 요자가 요약한다는 거예요. 주자라는 말씀이 방대하겠죠, 그죠? 우리가 논어가 방대하잖아요. 그 중에 우리 가슴에 탁 와닿는 것만 인용하잖아요. 우리가 배우고 때로 익히면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뭐 남이 알아주지 않는 거, 뭐 내가 남을 알아보지 못할 것을 뭐 슬퍼라, 뭐 괴로워, 아파라, 뭐 이런 뜻의 여러 가지 공경 말씀 중에 우리 마음에 드는 것만 착착 우리가 우리 것으로 만들잖아요. 그런데 말 은혜를 요약해서 주자요라는 걸 남기거든요. 이게 그런 것도 남겼죠. 구운몽 사시남정기 그걸 수많은 시 그리고 이 평론집 서포만필 이런 걸 3년 동안에 해낸 거지. 어쩌면 인생에 여기서 모든 걸 정리하고 가셨다고 그리 봅니다.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 문학성운을 조성하고 있잖아요. 저 올라가면 구운몽 동산이 있고 사시남정기 동상이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구차적인 더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서포 공부를 해보면 서포 이분이 얼마나 우리가 그러잖아. 여기 누구가 잘못해도 그만 속으로 막 저 사람 참 틀렸다 이러지. 당신 그 잘못했다 막 일이 잘 안 하잖아. 용기가 없으니까 혹 상대가 나를 싫어하게 될지 뭐 이런 마음 때문에. 근데 서포는 임금에게도 맨날 잘못했다. 남해를 유비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당시 숙조 임금이 왕 아내가 셋이었거든요. 첫 앙비가 누구냐면 서포 김만중의 조카야. 인경왕후라고. 그런데 죽어요. 젊을 때.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내가 누구냐. 인현왕후라고 우리가 이 TV 보면 장희빈과 인현왕후 싸우잖아. 근데 인현왕후를 얻었는데 또 인현왕후가 아기를 못 낳는 거야. 안 나오니까 숙종 임금이 이제 그 부궁을 얻었잖아. 그죠? 장희빈이라고 들어봤죠. 근데 아들 낳았어. 근데 그때가 숙종 임금이 32살 때야. 지금도 우리가 20대에 아들 낳아도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임금이 32살에 아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정비는 돌아가셨고 또 두 번째 인연하고도 아기를 못 낳았는데 이 장희빈이 아들을 낳아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 돌도 이제 서포가 저 서천에 평안북도 선천에 유배가 있다가 그도 바닷가야. 그 서포라는 지명이 있는데 그 서포라는 지명이 자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자기가 고를 삼았는데 있는데 장희빈이 아들 낳으니까 특사로 풀려나. 지금을 치면 8.15 특사, 뭐 크리스마스 특사 하듯이 남인이 그 서인에서 소론이 젊은 생각을 가진 새로운 생각을 가진 사람을 소론이라 그래. 그리고 오래된 생각, 그전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 노론이라 그래. 그 서인에서 서론 노론이 갈라져. 이 동인에서는 남인과 북인이 갈라져. 그거는 왜냐하면 이 동인 중에서도 북쪽에 사는 사람 북인, 남명조식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 남쪽에 사람을 남이 이래가 사색 땅파라 그래. 이 서포 김만중이 어느 쪽의 사람이냐 하면 서인의 노론 계열 사람이야. 서포 집안은 서인의 노론. 임금이 사는 동쪽에 있는 서인 중에서도 오래된 생각을 맥을 잇는 서인의 노론인데 장희빈은 어디냐 하면 이 동인 중에서도 남인 쪽 사람들 같이 난 사람이야. 그런데 장희빈이 낳은 아들을 원자 삼으려고 하니까 이 서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이 남인 계열의 그 사람이 왕자가 되면 이 서인들이 권력을 잃잖아. 그 권력을 잃는 걸 제일 싫어했던 것 같아. 남자들은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서쪽에 있는 서포가 임금에게 아직 인윤왕후가 정비인데 정비에 젊어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데 이 후궁에 난 자식을 원자 삼으면 안 된다. 후궁의 자식을 원자 삼은 내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반대를 막 하니까 숙종 입장에서 보면 남자가 어떻습니까? 뭐 인윤왕후가 나왔던 뭐 장희빈이 나왔던 내 아들이잖아. 그 이 서인들이 반대하니까 화가 나는 거지. 그래서 이 서인 계열 사람들 다 유배를
그게 기사황국이라고 그러는데 기사황국 기사년에 우리가 임진년 뭐 병자년 뭐 이래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게 기사년에 환 이게 바꿀 한자라 정치 판도가 서인이 막 잡고 있다가 정치 판도가 확 바뀌었다 해서 기사황국이라는데 그때 남해를 유배로 오는 거예요. 그 당시 안 된다 그 원자 사면 안 된다 막 반대하다가 이제 숙조 임금이 하가 나니까 유배로 온 게 이 남해예요. 또 와서 3년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묻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 본가에 연락해서 다시 가족들 찾아올 때까지는 올 때까지 돌아가신 분을 그냥 이 노상에 놔두면 부패하고 이러니까 묻은 게 거기 허무 있는데 거기서 다시 후손들이 와서 오셔가지고 저기가 허묘 가짜무 근데 노도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 올라가고 그러는데 이제 과학적으로 보면 이 나무가 이렇게 우거져 있어갖고 여기 풀이 안 나는지 모르겠는데 그 허묘를 모셔져 있던 그 자리에 풀이 하나도 안 나. 희한해, 신기해. 맨날 가서 밟아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지만 풀이 나잖아, 그죠? 근데 이 소나무가 우거진 사이에 있는데 거기 풀이 안 나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남의 사람들이 이제 내가 해설사 교육 받을 때 사람들이 말이 스포의 한이 또 있고 또 스포라는 그런 강한 기운과 기계 있고 주택에 있는 사람이 머물다 간 자리라서 풀도 감히 근접을 못하지 않나 뭐 이렇게까지 해설을 하고는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나도 아마 과학적으로 봐서 그늘이 지니까 풀이 나지 않는 거 아닌가 그런 것입니다. 이건 나중에 다음에 오늘은 저기는 안 올라갈 거고 나중에 가족끼리나 한 번 더 오면 천천히 한번 올라가 보세요. 계단이 좀 높긴 해도 가보면 뭔가 마음이 숙연합니다. 남자 53살에 와서 이제 56살 이후 돌아가시는데 가수도 한번 못 보고 한이 맺혔겠죠, 그죠? 그런 것입니다. 안 됐다. 이 전체가 그래. 다른 건 아무것도 나는 별로 기억에 남는 게 없는데 이 스포를 좋아하면서 스포에 관련된 시가 뭐 또 없을까 이렇게 찾아다녔어 인터넷에. 그랬더니 1993년에 중앙일보 신춘문예작이 남해 가는 길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고두현 시인이라고 들어봤는 거 보니까 그분이 저 상주 사람이에요. 남해 금산에서 암자에서 어머니가 이제 공양주 하셨는데 거기서 끌어내려와서 상주중학교 갔다 상주 올라가고 그랬거든요. 어린 아이가 중학교 다니는데 그 산을 혼자서 오르내리다 보니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시인이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분이 이제 시로 등단한 시가 남해 가는 길이다. 신춘문예 당선작이. 근데 제가 리듬 감각이 없고 박자 감각이 없어서 엉치고 그래서 뭔가 흑인들 노래할 때 소울이라 하나 뭐 이런 그런 거를 흉내를 못 내는 것 같는데 그냥 있는 그대를 읊기만 하는데 이런 시를 썼습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남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학관이 아마 그런 시도 같이 전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스포 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이분이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 키웠겠어요. 그런데 남해 유보에 올 때 한양에 어머니가 살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살아 계시니까 남해 와서 어머니가 그랬겠죠. 옛날에 조선은 충효가 완전 충효 사상이 최고잖아요. 이제 효자라고 이름 났고 옛날에 우리나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있잖아요. 이달에 문화인물을 지정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때가 언제냐면 정확한 횟수로 1997년인가 그때부터 도서관에 가면 이달의 문화인물 해가 이렇게 탁 있는 거 봤어요. 도서관에 다 다닌 사람 알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게 전시되어 있는 건 모르겠는데 늘 이달의 문화인물에서 그 우리나라 최초의 1호 이달의 문화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서포김만중이에요. 네. 이분이 왜 그리 되냐 하면 문화라는 것은 글을 문자잖아요. 그죠? 낼 하자거든요. 글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한자가 의미가 더 포괄적인 뜻이 있겠지만 스포는 그 묘사를 한 정치인임에도 불구하고 글을 됐잖아요. 시가 되잖아요. 이 시를 보면 이렇게 오늘 아침 어머님 그랬다고 글을 쓰려고 하니 글도 되기 전에 눈물이 앞을 가리는구나. 붓을 적셨다가 던진 적이 몇 번이든가 내 문집에서 남해에서 던지는 엉당 빼버려야 하거든. 이래 하거든요. 그게 뭔 뜻이냐면 내가 남해에서 이리 어머니 그랬다고 글을 썼다고 하면 어머니가 그 유배가 풀려갔을 때 그 시를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나. 그래서
이 씨는 빼버려야 한다고 했는데 근데 진짜 이분이 남의 유배한 뒤해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거든요. 이제 유배지가 여기를 하는데 우리도 뭐 정확한 게 모르겠지만 아무튼 초음파에서 이제 그 본가에서 이 연락책이 와서 이제 이제 오늘 오후와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종이 와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듣고 어머니가 이 마루에서 굴러 떨어졌다 하거든 마당으로. 그래 그 길로 병을 얻어서 돌아가셨다 하거든요. 그렇게 오자였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남에서 많은 시를 썼고 이 소설도 사실은 어머니를 심심하면 무료한 어머니를 달래주기 위해서 썼다 하거든요. 어머니가 읽게 하기 위해서 고문과 사시남전기 그런 게 자, 그런 얘기들이 여기 펼쳐질 것인데 12월에 개관을 한다고 하니까 그때는 개인적으로 가족끼리 한 번 더 와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스가모니가 쿠시나가라에서 돌아가셨거든요. 예수님 돌아가신 골고다 언덕이 있잖아. 공자님 돌아가신 이런 곳을 그저 성지순례 간다고 하잖아요. 그게 왜? 저 성인군자들인데 그런 사람이 돌아가신 흔적을 찾아서 우리가 성스러운 마음으로 가서 경건하게 성지순례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남해는 최고의 무인이 다 남해 들어갔어요. 이것만 대한 살려도 남해는 진짜 금방 뜰 자리라 이거다. 근데 그걸 아직 스토리텔링이 확실하게 못 되고 확실하게 우리나라 사람이 인지를 못 시켜갖고 그런데 그걸 만드는 날까지 우리가 그걸 만들겠습니다. 제가 올라가서 고모 동산하고 다시 남정기 동산을 보겠습니다. 자 저기 있잖아. 저기 팔각정 있잖아. 저기까지 올라가거든. 우리가 올라가서 저기 서서 이 바다를 보면서 또 서폭 인마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래 하는데 여기 저 수쿠쟁이 같아 저게 들국화인가? 뭐 가을 국화. 코스모스 종류 아니에요? 아니요 국화. 소국. 소국이다 소국. 맞다. 역시 여러 사람이 있어야 돼. 저기가 저 동산은 무슨 동산이냐 하면 사시 남정기 동산이거든요. 사시 남정기가 뭔 뜻인지 압니까? 드라마 제목입니다. 서포가 쓴 소설 중에 사시 남정기가 있잖아요. 그 뜻이 뭐냐 하면 사시가 남쪽으로 간 까닭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사시 남정기 소설은 뭐 디테일하게 다 알려줄 수는 없지만 그 주인공인 유연수가 사시라는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내가 아기를 못 낳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시가 얼마나 착하면 남편에게 다른 여성을 취해서 아기를 낳으라고 이제 권유를 해서 얻은 여인이 누구냐면 교씨예요. 교씨. 근데 교씨가 이제 아들을 낳았어. 그런데 이제 그 교씨가 조금 뭔가 잔머리가 뭐라 표현해야 되나? 약간 습종에 그걸 묘사한 거네요. 맞아. 그 이제 그 교씨가 있잖아요. 이제 아기를 낳으니까 옛날에 우리 이야기가 아내를 얻은 아기를 못 낳아서 작은 데를 얻으면 그 큰 댁이 있잖아. 시샘을 했는지 또 아기를 낳는 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교씨가 아들을 낳았는데 몇 년 동안 아기를 못 낳던 사씨가 아기를 가지고 아기를 낳은 거야. 그러니까 교씨 입장에서 보면 자기 아들이 이 유연수의 대를 잇고 이 집안에 이어받고 이러면 되는데 이제 이 큰댁이 정실 부인이 아들 낳았어요. 자기 아들은 사실은 푸대접이잖아. 그래서 이 교씨가 얼마나 영악하면 자기 아들을 죽여놓고 남편에게는 저 교씨가 사씨가 죽였다고 모함을 하는 거야. 이 남자들이 좀 어리석잖아. 막 매개물에서 좋아하는 여자가 막 속닥거리면 그걸 믿는 거잖아. 그런 거 있죠. 남자들 좀 그렇죠. 그런데 이 유연수도 그랬나 봐. 그래서 이 사씨를 쫓아내요. 근데 쫓아내는데 쫓겨나가던 사씨가 어떻게 하냐면 시부모 돌아가신 산소에 가서 막 우는 거예요. 자기 억울하잖아. 근데 신랑은 몰라주고 하니까 산소에 가서 막 억울해서 이제 절을 하고 부모 시어를 찾아가서 울고 이렇게 막 하는데 하다가 잠이 들어서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니까 시어른이 남쪽으로 가라 그러거든. 남쪽으로. 그래서 이 사씨가 남쪽으로 가서 이제 그냥 뭐 정처 없이 가서 있는데 어떤 모해 스님인가 스님을 만나서 거기서 정착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씨가 이제 유연수고 살다가 동천이란 남자하고 바람이 났어. 바람이 나니까 어때 유연수를 또 없애야 되잖아. 그렇게 또 모함을 해서 이제 유연수가 유배를 가게 됐어요. 유배를 갔는데 유배 가다 길에 이제 이 진짜 아내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씨를 만나서 전후 사정을 이제 듣고
이제 해배가 되고 이제 정치적인 상황이 해배가 되고 다시 와서 이제 원래 그 자기 자기 진실 부인 모함에서 쫓아보내고 자기 아들을 죽인 이 교씨를 또 쫓아내는 그런 이야기가 사시 남정기거든요. 이 사시 남정기 저기가 이제 출발부터 있잖아요. 저기 뭐 유연수가 사시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그다음에 교씨를 만나고 뭐 사시를 쫓아내고 그리고 또 교씨한테 용당하고 또 자기 정실 부인을 사시를 만나고 이런 이야기가 저 동산에 동상으로 저리 딱 조각돼서 끝까지 이제 나중에는 이제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것까지 해피엔딩으로 이게 어찌 보면 장희빈과 인해나무 이야기거든요. 이게 책의 내용이 예, 그대로. 그대로. 괜찮으니까. 예, 그런데 저 소설을 김만중이 있잖아요. 장희빈이 그런 사형받고 죽기 전에 쓴 소설이거든요. 근데 정말 소설처럼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 예언성 소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마 뭐 원래 어쨌든 건성징악이고 사필기정 선함이 이기고 악이 뭐 망하는 이런 이야기를 그대로 적은 게 사시남정기라는 모범 소설인데 서포가 여기 남해에서 이 소설을 썼다는 거지. 그게 중요한 거죠. 그 이야기를 이제 소설 속 이야기를 저렇게 동상으로 제작해서 차곡차곡 저 팔각정까지 해 두었거든요. 근데 지금 저 쑥부쟁인지 뭐 소국인지 이 들고 하나 제안할게. 만약에 오늘 2시 반배를 타고 가고 싶으면 저기를 올라가지 않고 여기 설명으로 끝내고 4시 반차 배를 타고 싶으면 요 아래도 내려가고 저기도 올라가 보는데 그거는 선택하세요. 다음에 타시지. 아 그래요? 난 저기까지 가보고 싶어.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구몽이거든요. 구몽은 어떤 이야기냐면 여기서부터 저 아래까지 구몽이 이렇게 동상으로 제작돼 있는데 구몽은 저기까지 뭐냐면 가고 싶다고. 그 구몽 뜻이 뭐냐 9명이 꾸는 꿈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성진이란 주인공이 있어요. 육관대사의 제자야. 근데 여기가 육관대사의 제자인데 육관대사가 사찰에서 이리 설법을 하는데 용왕님이 와서 설법을 들었어. 그리고 팔선녀도 와서 듣고 이랬는데 이제 육관대사가 성진에게 심부름을 보내요. 용왕님한테 선물을 주고 돌아오는 길에 석교라는 달이 우리 저기 석교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소설 속의 배경은 중국을 배경을 했는데 서포는 중국을 안 가본 사람이거든요. 옛날에는 우리가 사대하니까 중국을 무조건 이렇게 크게 생각해서 그런지 거의 다 소설의 배경이 중국인데 명나라 청나라지 그러니까 얘가 4시 출발 아닌가요? 2시 반배가 있긴 있는데 아니 4시 배죠 또. 4시 반에 4시던데? 4시 반이 4시 반이에요. 근데 이 성진이 있잖아 그 용왕님의 선물하고 가다가 석교라는 다리에서 팔선녀를 만나 4시던데. 8명의 아름다운 선녀를 만나서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이게 선녀 공부하는 육관대사인데 가서 공부를 하니까 공부가 안 돼. 그래 공부 안 되지. 8명의 아름다운 여자들이 어른어른을 하니까 공부가 안 되는데 어느 날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꿔. 그래서 이 사람이 꿈속에서 양소유란 선비로 태어나가 팔선녀를 다 만나서 취해서 살아보는 거야. 그 얘기가 이 공몽이에요. 이게 진채봉이라. 진짜 여기 출발 4시 맞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럼 2시에 못 타네? 그게 출발이 2시 4시예요. 2시 4시에. 아니 이거 내가 지도가 있거든. 아 보세요 진짜. 그래요? 어. 4시 탄다. 표정이 나라를 아니 이러신 표정이 저기서 오는 게 되지. 2시 반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2시 출발. 2시에 가서 100년 출발이 30분 기다리고. 100년 출발이 노도로 가는 게 4시죠. 9시 12시 30분. 아니 그쪽을 보면 안 돼. 아, 그래. 4시에. 2시 배 못 탄다. 아니 이게 4시 배 우리 못 할 뻔했어요. 우리 아, 4시, 시라니까? 4시 배야. 얘기 끊겼다. 아니 내가 얘기해줘야 돼. 근데 그 9명의 선녀하고 다 살아봤거든. 살아봤는데 어떻게 했어요? 탁 깨어났어. 꿈인 거야. 아, 인생 일장 춘몽이구나 깨닫는다는 소설이 본몽인데 여기는 저 아래까지 이 8명의 선녀가 다 조각돼 있어. 예, 그 밑에까지 정말 멋있게 잘 돼 있어. 야, 와서 하루 놀면 어차피 4시 배니까 저기가 올라갔잖아. 예, 갈 4시에 거라. 4시. 예, 예. 그 얘기예요. 9명이 꾸는 꿈 이야기. 그게 뭐냐? 스포가 살아보니까 53살까지 56세 돌아가셨지만 살아보니까 인간이 무기영화를 누리려고 이렇게 아기다툼하는 거 그거 일장춘몽이다.
이 완전 노를 깨친 이야기거든요. 여기 이 소설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육관대사 나오자 불교잖아, 그죠? 성진이라는 거는 유교잖아. 성진이 그 유교 교육을 받아가 선비가 됐잖아. 선비들은 유교거든, 조선은.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여기가 선녀 이야기잖아. 신선과 선녀는 도교 이야기거든. 유불선이 다 녹아 있는 소설이라. 그래서 이게 이분이 앞서갔다고 볼 수 있어. 그 알고 들으니까 저게 제 책에 그대로 연결돼 있다. 이걸 보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제 내려가면서 하나, 이제 양소유의 첫 아내 진채봉입니다. 너무 아름답죠. 예? 이 선비가 양소유예요. 성인이 양소유로 태어나. 성진이란 스님이 스님 공부를 하다가 불교 공부를 하다가 이 팔선녀를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서 반했어. 그렇잖아, 남자니까. 그런데 저래가 공부를 하니 공부 안 돼.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이 팔선녀가 다 나타나. 그래서 막 다 만나 살아봐. 근데 탁 깨어나니까 꿈인 거야. 아, 인생 일장군몽이구나. 깨닫는다는 이야기가 고몽이에요. 근데 그 배경이 동정호가 나오거든요. 동정호가, 중국에 동정호가 있잖아. 동정호, 호수. 그리고 석교라는 다리에서 만나. 그러니까 이 N강을 배경으로 썼다고 볼 수 있어. N강을 이제 동정호라고 하고, 그 지명이 석교가 바로 나오는데. 근데 이제 설성경 교수나 전문 학자들은 거의 소설을 그 평안북도 선천유배할 때 썼다고 하는데, 우리 남해 사람 중에 박성재라고 농협에 다니시는 분 아세요? 그분이 이제 박사학위까지 쓰셨는데, 그분 말씀은 그분이 평안부터 선천해서 군몽을 썼다면 인생이 일장춘몽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패배가 돼서 한양에 돌아왔을 때 다시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걸 깨달지 못했기 때문에 나아갔다가 다시 유배를 남해 와서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이 소설을 썼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거는 그분 말씀이 장구한테 내가 요약해서 말씀해 드리는데 나는 그 말에 공감해. 근데 이 충무공 이슬이 늦었지도 가면 사실은 치고 먹을 준비가 잘 안 되긴 하는데 어쩌겠노. 그 언제 10월 며칠 날 거기 뭐 행사돼요 바래길에서. 19일 날. 걷는 거. 응. 10월 19일 날. 이게 마지막 선녀다. 아니야, 저기 9번째. 여덟명인데 아까 첫째, 둘째 이렇게 아주 많아야 여덟 여자하고 살아보지. 아니 그래서 꼭 이 건의를 하잖아. 우리 그리 못하잖아 사실은. 저기 옳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일이 안 될 것 같으면 침묵하잖아. 그렇죠. 근데 스포나 충무공 있으시는 그렇지 않잖아. 용기, 그런 게 용기잖아. 그거 아무나 못하거든요. 그런 두 사람이 우리 남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일이라. 이것만 제대로 부각해도 그렇게까지를 생각을 안 하는 게 안타깝다는 마음이 들어. 왜냐면 우리가 그냥 뭐 유배 왔으면 흔히 그냥 유배 온 사람이 여기 있다 병으로 죽었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접근을 하는 것보다 스포는 조선시대 최고의 문인이 남해 와서 돌아가셨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면 엄청난 이야기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데